네, 주직 이해 능력의 임채정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우선은 시험이 끝난 다음에 원래는 제가 공지를 드린 대로 웹엑스에서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지금 웹엑스가 저녁부터 확인을 해보니까 좀 불안정해요. 불안정해서 사실 내일 오전에 어떻게 될지 이게 확실하지가 않아서 제가 지금 다시 그 강의를 찍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출결 사항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좀 확인을 좀 하려고 했었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 되게 생겼어요. 원래는 사실 오늘 시험이 끝난 바로 첫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험에 관련된 얘기들도 좀 듣고 이래저래 얘기를 좀 들어가면서 어떤 부분들이 어땠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했었고 그런 부분들을 2, 30분 정도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원래는 강의를 촬영한 부분 30분짜리 강의 촬영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학습하셔라 라고 해서 원래는 오늘 웹엑스랑 온라인 강의를 같이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상황이 도와주질 않아가지고 저도 사실 이제 조금 길게 강의를 찍으려고 다시 이제 카메라가 아니라 이제 마이크를 켰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부득이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으니까 제가 사실 공지사항에도 올렸고 공지사항이 이제 사실 문제가 뭐냐면 이 클래스 시스템에 공지사항을 올리게 되면 제가 우리가 지금 찍고 있는 날짜는 제가 화요일이긴 한데 이제 원래는 우리가 수요일날 수업을 듣죠. 28일 수요일날 듣는데 화요일날 강의를 올리니까 공지사항에 그게 팝업으로 안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시스템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27일 공지사항에 올렸고 제가 강의를 찍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올려야 되나 지금 고민이 좀 되긴 하는데 사실 쪽지로도 다 보내놨어요. 혹시나 좀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강의 관련해서는 원래는 우리가 3일간만 오픈을 하는데 제가 일요일까지 오픈을 할 거니까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원래 규정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이 클래스 시스템에는 3일 오픈하니까 3일 오픈해 놓고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제가 일요일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거를 확인하고 나서 출결 체크를 할 테니까 5일 정도 들으시면 그래도 네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다음 주 수업을 제가 그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을 좀 하고 싶은데 이게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여러분들이 공지사항을 계속 좀 확인을 좀 하셔서 뭐 당연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수업 전에 우리가 이제 매일 만나지를 못하니까 수업 전에 공지사항을 좀 확인하시는 건 너무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수업 전에라도 그쵸? 어차피 책상에 앉으실 거니까 30분 전이건 1시간 전이건 수업 공지사항을 좀 확인하셔가지고 불이익이 좀 없으시길 바랄게요. 사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래저래 공지를 많이 하죠. 이런저런 공지를 하고 한 번이 아니라 뭐 계속 사실 성실히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겨울 정도로 반복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될 거라든가 아니면 수업은 어떻게 진행할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게 아무래도 언택트 수업이다 보니까 공지를 드려도 여러분들이 반복적인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쵸? 제가 분명히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라는 부분들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 얘기하면서 좀 진행하려고 했었던 터라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말이 좀 길게 된 거는 충분히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다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업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경영 전략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래저래 뭐 이론, 사실 말씀을 이제 바로 드리면 좋겠지만 사실 경영 전략이 제가 전에 제 전공이라고도 말씀을 좀 드렸었죠. 경영 전략이라는 게 뭐 대부분의 학문들이 그렇긴 하지만
이게 사실 짧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뭐 교양 안에서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 경영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하다가 실제로 이제 경영 전략이라고 하면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이제 뭐 망해가는 기업이 뭐 올라가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유지하던 기업이 뭐 두세 배 정도로 갑자기 도약하게 되는 그런 것들 뭐 이런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싶어서 이론적인 부분들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사례를 좀 가지고 왔고요. 원래는 저희가 직접 제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여러분들한테는 요거를 제가 영상을 직접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거예요. 원래는 제가 오늘 수업이 어떻게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처음에 좀 얘기를 하고 뒤에 가서 제가 한 30분 정도 강의를 찍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뭐 못하게 되면서 사실 이 부분을 제가 다시 PPT에 담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원래는 저 영상들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경영 전략에 대해서 조금 브레이킹을 하려고 했었어요.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쉽게 되지 않아서 거기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자료가 나가게 됐을 테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기에 있는 링크를 제가 좀 달아놨으니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 못하게 되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이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팬데믹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에볼라 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2015년도에 메르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9년 말 지금 코로나가 지금 2020년도 하반기까지 이렇게 사실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태들을 이제 우리가 팬데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인가요? 어제였나요? 제가 기사를 봤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제2의 코로나가 대유행하고 있다. 뭐 사실 우리나라도 뭐 100명이 넘었다가 막 안 넘었다가 하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 쉽게 사그라들기엔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근데 이 상황에도 어떤 기업들은 당연히 살아남아야 되고 다 같이 뭐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경영 전략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제가 월마트를 좀 해볼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경영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월마트에 대한 분석이 어떻게 보면은 자료로서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사실 이 코로나 사태에 많은 마트, 대형 마트들이 많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고, 뭐 대형 마트라고 한다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마트인데, 뭐 홈플러스부터 시작해서 롯데마트, 이마트 다들 힘들어요. 다들 힘든데 이 와중에 미국이 베이스인 월마트는 매출이 막 급등을 하고 굉장히 지금 이 상황에 그 살아남은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잘 짰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사실 하는 것도 뭐 괜찮은데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을 만한 경영 전략이 뭐가 있을까 좀 찾아보다 보니까 리바이스 사례가 좀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리바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자료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틱톡하고 이제 콜라보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래픽 관련해서 2배를 올리게 된 사례로 지금 굉장히 사실 핫한 상황인데 이때 날짜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2020년도 4월 21일자로 지금 이게 나와져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거의 코로나의 정점이라고 할 때였어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은 뭐 유럽 특히 지금 2차 대유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때는 정말 사람들이 정말 막 많이 진짜 죽고 문제가 진짜 많이 생겼을 때였는데 이 리바이스라는 브랜드가 청바지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이때 틱톡 광고를 통해서 제품조의 트래픽을 2배 정도 올렸고 사실 틱톡이 굉장히 파워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리바이스가 이 틱톡을 굉장히 잘 활용했던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블로그에서 제가 캡처를 좀 해온 부분이고 사실 팬데믹이 한창이었었던 4월에 이제 리바이스 같은 경우는 틱톡에 이제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있잖아요. 그들하고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광고에 대한 캠페인을 벌였어요. 그래서 리바이스 같은 경우는 미래적인 레이저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맞춰서 고객들이 각자의 디자인으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광고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틱톡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리바이스가 말하고자 했었던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쇼폼 동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틱톡 계정에 올리는 걸 광고로서 활용했고 그것이 완전히 히트를 친 케이스죠. 사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뭐 성격이 급하다 어쩌다 이런 얘기 하지만 뭐 기술이 발달하고 시대가 많이 흘러가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빨라졌죠. 그래서 그 15초짜리 광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간 광고들도 이제 앉아서 보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그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유명하지 않고 조금 어설플 수 있어도 재미있는 그런 틱톡 광고가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핫 키워드로 떠오르게 된 케이스였던 거죠. 그래서 사실 리바이스가 그 틱톡에서 광고를 하게 된 거는 뭐 우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도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스냅챗이라든가 그런 데랑 이제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는데 코로나에서는 그 많은 여러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플랫폼 중에서 틱톡을 선택했었던 뭐 가장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이유를 좀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 부분은 왜였었냐면 틱톡 같은 경우는 사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이 알지만 좀 상대적으로 좀 어린 분들이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왜냐면은 이제 틱톡 자체가 엔터테인먼트랑 이커머스 자체에 대한 관심이 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틱톡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그 짧은 이제 동영상, 숏폼 동영상이라고 하는데 그 동영상하고 이커머스 통합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많은 곳에 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상황하고 틱톡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산업들이 굉장히 잘 맞았던 거죠. 그래서 틱톡 같은 경우는 2019년도 하반기부터 어떻게 보면은 뭐 미국부터 유럽 뭐 이런 쪽에서 막 급증하기 시작해서 사용자만 8억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플랫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어떻게 보면 광고 플랫폼으로서 핫하다 이렇게 말해도 이제 적지 않은 상황이 됐는데 사용자 대부분이 이제 G세대, Z세대라고 하죠. Z세대나 이제 밀레니얼 세대인데 특히나 이제 집 안에서 있어야 되는 코로나 뭐 이런 팬데믹 동안에 가장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소셜 계정에 자유롭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 세대에서 이제 막 사용자가 막 급증하게 됐고 이게 핫하게 이제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고 채널로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적합한 그런 채널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소셜 커머스가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틱톡 광고는 그 트렌드의 시작점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주요 국가들이 이제 경제에 대한 봉쇄 조치 때문에 이제 매장 이런 특히나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꼭 필요 없을 수도 있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지 않는 이런 매장들이 이제 문을 많이 닫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브랜드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트래픽이 몰리게 되는 소셜미디어에 많이 몰리게 됐고 사람들도 소셜미디어에 좀 집착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틱톡 같은 경우는 뭐 팬데믹 동안에 두세 배 정도 넘는 어떻게 보면 트래픽을 달성을 하게 되면서 팬데믹 동안에 아주 많은 기업들이 힘들어하는 와중에 틱톡은 반대로 좀 부상하게 되는 효과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얻게 됐고 그 중심에 있었던 4월에는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이후에 20억 건을 돌파했던 앱은 틱톡이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틱톡이 완전 핫했어요. 그리고 이제 틱톡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사실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답답하긴 한데 틱톡 같은 경우는 거의 30% 정도가 인도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중국이 이제 두 번째로 한 10% 정도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10%가 좀 안 되는 정도로 사용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생각보다 틱톡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 인구를 무시하기도 어렵고, 이게 진짜 사용을 하기 시작하니까 진짜 정말 대단한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 인도라고 보는 거고요. 사실 제가 이제 틱톡 광고는 이제 이거는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래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여기 위에 있는 코셋 리넵이라는 사람의 그 콘텐츠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뭘 보여주냐면 나중에 이제 저 링크를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고객이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이제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 이제 인플루언서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레이저 기술로 얼마나 다양한 기술들로 이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줄 수 있고요. 이거 두 번째 밑에 나와져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영상이 틀어지죠. 그래서 이걸 좀 보면 좋을 텐데, 요거는 이제 리바이스에서, 그렇죠? 이게 리바이스에서 광고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고 있다. 멋지죠? 리바이스가 진짜 보면 많이 뭐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빨아도 문제 없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색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유로울 수 있고, 얘네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커스터마이제이션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광고라고 보시면 되죠. 네. 아, 멋져요. 아, 네. 진짜 멋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리바이스에서 광고를 하게 된 건데, 이제 다른 여러 지금 밑에 나와져 있는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캘런 샤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자기 이제 콘텐츠에서 리바이스가 이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커스터마이제이션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한 명이 인플루언서가 하면 막 다 따라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틱톡에서 좀 활용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사실 일주일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광고 캠페인이. 그런데 거의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2배 이상 트래픽이 증가했기 때문에 굉장한 사실 부분들인 거고요. 사실 리바이스가 틱톡을 선택하게 된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죠. 그렇죠. 아까 이카머스 관련돼서도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틱톡 해시태그. 그래서 해시태그 챌린지 관련해도 이제 어떻게 보면 리바이스가 제일 먼저 했죠. 제일 먼저 해서 그 챌린지, 해시태그 챌린지 플러스 기능을 활용한 최초의 브랜드가 사실 리바이스였었고요. 뭐 프로모션 페이지라든가 마케팅 페이지 뭐 이런 부분들 사실 리바이스가 많이 수혜를 좀 얻었고, 그리고 사실 틱톡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에서 시작해가지고 아시아에서 인기를 얻었죠.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인도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건데, 이게 이제 핫하다는 소문이 유럽, 미국 강타하게 되면서 팬데믹 동안에 서구에서 완전히 사용자가 이제 늘게 된 거고, 2020년도 3월 같은 경우는 1200만 명이 증가해가지고 우리나라 인구수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틱톡에 대한 방문자였어요. 5220만 명이 방문했으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거의 50% 이상 증가한 수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Z세대, 그렇죠? G세대라고 하는 Z세대랑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가장 활용할 수 있는 그 플랫폼과 죽어갈 수 있는 그 채널의 콜라보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이 굉장한 경영 전략을 펼친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뭐 이 리바이스 틱톡 광고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폭발적인, 그쵸? 팬데믹으로 어떻게 보면은 죽어갈 수도 있는데 이 이커머스가 이 틱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새로운 부분들을 좀 도입을 함으로써 임계점을 넘고 어떻게 보면은 오프라인 판매를 좀 넘을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해보자, 이런 것에 가장 긍정적인 패션 쪽에서는 경영 전략 사례라고 보고, 지금 사실 생각보다 팬데믹이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을 저는 사실 안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막 그랬죠. 뭐 이거 지나가고 나면 우리 뭐 만나, 이거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이랬지만 저는 비관적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거에 적응하고 살아야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이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다 보면 어떻게 뭐 이런 패션 산업들이 이런 쪽하고 콜라보를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자 누구나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략의 사례를 사실 보여준 것 같아서 많은 이제 패션 산업들이 이제 그 소셜 쪽으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이제 뭐 기업들이 이런
그런 소셜미디어랑 콜라보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직접 가서 사게 되는 오프라인 매장들은 더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뭐 건물이라든가 뭐 아파트 값이 우리나라도 뭐 거의 치솟고 있죠. 그렇지만 뭐 경제 전문가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예측할 때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건물이라든가 상점은 없어지는 게 진짜 시간 문제다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 세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전략을 어떻게 좀 이론적으로 나가기 전에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걸 좀 고민을 하다가 틱톡 사례를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게 됐고요. 사실 이거는 제가 라이브로 여러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해야지 더 재미있는 부분들인데 혼자 좀 이렇게 떠들려고 하니까 네, 재미도 없고 좀 그렇긴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라이브로 방송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어쨌든 그때 한 번 더 얘기를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죠. 경영 전략이라고 한다면 이제 조직이 변하는 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조직 자체가 경영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영 활동을 체계화하는 거를 보통 경영 전략이라고 하는데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목표가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영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직의 경영자가 수립하게 되는 거는 사실 맞긴 한데 대부분 직업을 갖게 되는 뭐 우리 모두는 내가 속한 조직의 이제 경영 전략을 좀 이해를 해줘야, 그쵸? 이해를 해줘야 내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고, 그거에 맞는 뭐 스펙이라든가, 그쵸? 자기의 여러 가지 것들을 쌓을 수 좀 있겠죠. 그래서 경영 전략의 추진 과정을 좀 보실 텐데, 조직은 이제 경영 전략을 통해서 이제 조직 자체가 미래에 도달하고자 하는 어쨌든 뭐 비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부분들을 규명을 하게 되고 미션, 그러니까 전략 목표라고 얘기하죠. 그거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략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전략에 대한 대안들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뭐 통제하고 뭐 이런 관리 과정을 좀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최적의 대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이제 강조를 하는 조직의 외부 환경, 내부 환경 이런 부분들을 좀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표시를 해보죠. 최적의 대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직의 이제 내부적인 환경, 외부적인 환경 이런 부분들을 좀 분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환경을 분석하게 되는데 사실 유용하게 이용되는 방법은 저희가 이제 수업 분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수업 분석이라고 하면은 뭐 장점, 그쵸, 약점, 기회 요인, 위험 요인 뭐 이런 부분으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좀 되는데 기회 뭐 요인이라고 하면 opportunity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조직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될 때 이점을 주게 되는 환경 요인을 우리가 보통 기회 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 요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직 활동에 불이익을 이제 어떻게 보면 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약점이라든가 장점은 아시죠?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내부 환경에서 조직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을 보통 여기서 말하는 그 장점이 이제 S에 포함이 되는데 만약에 사람으로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 내가 이제 내 몸 안에서 내가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그 능력 자체를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약점이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조직의 효과적인 성과를 방해하는 자원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능력 면에서 우리는 약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우리가 보통 수업 분석을 하게 되고 이제 환경 분석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이거를 토대로 우리가 전략을 도출하게 되는데 조직에서 경영 전략이라고 한다면 조직 전략, 뭐 사업 전략, 부문 전략,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보실 수 있죠. 부문 전략.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위계에 대한 이제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위계적 수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레이드가 나눠져 있다라는 얘기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시면 되는데 가장 이제 상위 단계의 전략은 조직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에서 사명을 정의하고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부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일 대빵인 거죠.
그래서 조직 전략 같은 경우는 가장 맨 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업 전략이라고 한다면 사업 수준에서 각 사업의 경쟁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향하고 방법.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 사업 전략은 제가 그 전략 얘기할 때 산 타고 올라가는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코스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업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문 전략은 기능 부서별로 사업 전략을 구체화해가지고 세부적인 수행 방법. 내가 어떤 길을 갈 거야 라고 정했다라고 하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갖춰야 되는 아이템이라든가 그쵸? 여러 가지 더 세부적으로 내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부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은 어렵지만 이게 뭐 설명을 듣다 보면 좀 쉽죠. 전체적인 전략은 조직 전략이고 사업 전략은 내가 어떤 길을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거고, 부문 전략은 어떤 길을 가는데 그 안에서 그 어떤 길이라고 정해진 그 코스를 어떻게 갈 건지, 내가 어떤 아이템을 장착하고 어떤 방법으로 갈 건지, 이게 부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경영 전략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원가 우위 전략, 원가 우위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 쉽게 말하면 그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가격 비교 같은 거 하잖아요. 그쵸? 그쵸? 가격 비교를 하게 될 때, 어디 같은 경우는 뭐 1,000원에 어떤 걸 만들고 똑같은 상품인데, 어디는 500원에 만들어요. 그쵸? 그러면은 물론 뭐 1,000원에 만든 데가 뭐 불리지 않은 그러니까 금액을 불리지 않고 뭐 정상적으로 잘 만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누가 봐도 똑같은 게 있어요. 똑같은 상품이야. 만들고 나면. 그랬을 경우에는 원가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제 싸게 들여와서 만든 다음에 고객에게 납품을 하는 게 이게 우위에 있다라고 말해서 이걸 원가 우위 전략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차별화 전략 같은 경우는 뭐 대충 뭐 글만 보셔도 아실 것 같고, 그리고 경영 전략이 이제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 전략으로 인해서 수립이 되게 되면 이거를 이제 실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경영 목적을 달성하게 되고 결과를 평가해서 피드백하는 이제 과정을 거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이제 그림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략에 대해서 이제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데, 비전하고 미션 뭐 이렇게 설정하게 되고, 그다음 환경 분석할 때 아까 제가 수압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수압 분석 중에서 이제 내부 환경하고 외부 환경 이렇게 분석을 해서 장점, 약점, 그쵸? 기회, 그다음 위협이죠. 그래서 장점하고 약점 같은 발음이 안 돼요. 장점하고 약점은 내부 환경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회랑 위협 같은 경우는 외부 환경입니다. 그래서 수압 분석은 제가 뒤에서도 살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수압 분석이 여러모로 활용이 많이 돼요. 많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력서 쓸 때도 수압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줄줄이 이력서를 막 나열하듯이 쓰는 것도 좋지만, 굉장히 간단한 표로 해서 내 장점, 단점, 그 다음에 기회, 위협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컴팩트하게 보여주게 되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쵸? 이력서 뭐 물론 다 읽어보는 기업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수학 분석 많이 활용되고, 어쨌든 이제 환경 분석까지 하게 되면 전략을 도출하게 되는데, 아까 조직 전략, 사업 전략, 부문 전략, 요거는 제가 산 올라가는 거에 맞춰서 설명을 좀 드렸었고, 그 다음에 경영 목적을 달성하는 게 이제 경영 전략을 실행하는 거고, 그다음에 평가, 피드백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 평가해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 조정하고, 만약에 산에 오르는 거를 예를 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내가 원래는 A, B, C 코스 중에서 B 코스를 선택해서 뭐 다른 어떤 C의 뭐 B 코스를 선택해서 A-B의 방법으로 갔는데, 그쵸? 갔는데 하다 보니까 B 코스가 아니라 내가 원래 가려고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거는 뭐 C 코스더라. 그럼 이제 그걸로 재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코스, 그런 이제 형태로 이제 경영 전략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경영 전략의 이제 유형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조직에서 이제 경영 전략이라고 한다면 경영자의 경영 이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조직의 산업 특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굉장히 이제 다양해요. 그래서 다 똑같지가 않아요. 경영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경영 전략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보통 저희는 이제 마이클 포터
본원적인 경쟁 전략을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본원적인 경쟁 전략이라고 한다는 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면,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경쟁 우위를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전략으로 이제 원가 우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차별화, 그다음에 집중화, 뭐 이런 전략으로 이제 구분되는 것을 마이클 포터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원가 우위 전략은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원가를 절감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소비자는 몰라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A나 B나 똑같은 제품이야. 내가 그냥 뭐 진짜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다 똑같아. 그랬을 경우에 그 내부적으로 뭐 띄어먹고 이러는 거 하나도 없었는지 어쨌는지 뭐 소비자는 모르죠. 그냥 내가 봤는데 똑같으면 하나라도 싼 걸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가 절감을 하게 되면 산업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바로 우리가 원가 우위 전략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를 이제 위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대기업이 좀 어떻게 보면 위에 있을 수밖에 없죠. 중소기업, 여러분들이 사실 여러 경험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뭐 어떤 물건을 산다라고 했을 때 10개 살 때 가격 다르고 100개 사면 좀 더 깎아주고 이러잖아요. 그쵸? 이게 원가가 내려간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처럼 대량 생산을 함으로써 단위 원가를 낮추거나, 아니면 이게 안 된다, 그럼 새로운 생산 기술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는 좀 쉽지 않죠. 중소기업에서는 좀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 계속 대기업인 거예요. 그쵸? 원가 우위 전략에서 우선 뭐 이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70년대, 그쵸? 여러분들 이제 어머니, 아버지 연배가 될 것 같은데, 70년대 우리나라에서의 섬유업체라든가 신발업체, 가발업체, 여기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구로 아시죠? 구로공단이라고 그랬죠. 옛날 구로공단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구로공단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쪽이 이제 섬유, 신발, 가발 요런 데가 이제 그쪽에 다 있었어요. 그때 다 있었어서 어쨌든 이런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취한 전략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가 우위 전략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인건비도 싸야 되고, 이 원가라고 하는 부분에는 인건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재료비부터 시작해서 아주 많은 항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쌀려면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이제 미국에 진출할 때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을 담당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원가 관련해가지고 원가 우위 전략을 쓰는 나라들이 있죠. 중국, 요즘에 또 베트남, 필리핀,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팬데믹 때 이래저래 뭐 조정들이 많으면서 미국에서 그 원가 관련돼 가지고 절감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제 공장들을 다 차이나라든가 뭐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보냈다가, 다 보내고 나니까 이제 미국 안에 공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팬데믹 사건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조할 수 있는 공장이 없고 제조업이 약한 나라들은 굉장히 많이 쓰러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래저래 해도 제조업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덜한 편이었는데, 유럽에 쓰러진 아주 많은 나라들이 제조업에 관련돼서 좀 약했고, 선진국이라고 했던 나라들이 많이 쓰러졌던 이유, 그리고 광고란다, 그 여행산업, 이런 부분들, 사람들 힘들어 죽겠는데 여행 안 가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힘들어 죽겠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봉쇄가 됐기 때문에. 서로 이제 갈 수가 없는 상황들. 그래서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내수 시장이 탄탄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시장이 탄탄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나라가 크고 뭐 어쨌든 산업이 잘 돌아가고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그 비율에 비해서 제조라든가 내수 시장이 너무 이제 밖에 원가 우위가 되어져 있는 다른 나라에 너무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좀 불러들였죠. 그래서 이제 공장들이 다시 미국으로 좀 돌아가게 된 몇 개 공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원가 우위 전략도 사실 설명하려고 하면 뭐 두세 시간 뭐 훌쩍 지나가는 전략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경영 전략 중에 원가 우위 전략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차별화 전략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어떤 조직이 생산품이나 서비스를 차별화해가지고 어쨌든 고객이 이제 받았을 때 가치도 있고 독특하다, 뭐 이렇게 이제 인식될 수 있게 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전략을 활용하려고 한다면 뭐 개발도 개발인데, 아까 제가 틱톡, 그쵸? 틱톡 말씀드렸듯이 이런 연구 개발이라든가 광고, 특이한 광고, 뭐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든 뭐 어쨌든 간에 이 광고를 통해서 기술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는 거예요. 차별화 전략. 좀 다르게 가는 거죠. 다른 오프라인 매장 다 죽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안 팔려. 그리고 이 매장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매출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이 나와야 되는데 1억이 안 나오고 1,000만이 나와.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그 매장을
매장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기업 안에서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장을 철수하는 거고 이런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리바이스 같은 경우는 뭐 많은 위기를 겪었어요. 사실 리바이스가 예전 같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리바이스는 지금 현재 트렌드를 좀 파악을 해서 차별화 전략을 하게 된 케이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오프라인 매장에 목을 맸었던 패션 산업이라든가 다른 산업들이 좀 이런 차별화 전략 관련해서 이거 해야 되는 거다. 이거 쉽게 안 끝나겠는데? 이거 잠깐이 아니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정말 그 앞에 나왔었던 그 리바이스와 틱톡의 그 콜라보 같은 경우가 차별화 전략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사례도 있었죠. 그 이제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렵죠. 모든 대부분의 이제 업계가 좀 많이 어려운데 어려우니까 이거 지나가면 잘해보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그냥 살아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산업 구조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기 전까지 이제 여러 진통이 있죠. 이미 있는 산업들은 영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행, 항공 이런 쪽이에요. 여행, 항공 쪽이고 사실 여행, 항공 쪽이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대학에도 학과가 많이 생겼어요. 그 여행, 항공 관련해가지고 항공과라든가 뭐 많이 생겼는데 이게 좀 약간 속된 말로 말하면 벙찌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여행, 항공을 안 해도 되는?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될 정도로 이게 팬데믹이 어떻게 보면 길어지고 제2의 코로나,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가 올 수도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소셜 미디어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전 세계를 이 여행, 뭐 진짜 실물로 가는 것만큼은 못하겠지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직접 비행기를 탈 일이 이제 없게 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되는 상황이 이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대학에서 이제 최근 여러 몇 년간의 상황을 봤을 때, 추세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경쟁력도 괜찮고, 어떻게 보면 네임밸류가 괜찮으니까, 항공산업을 좀 띄워보자 해가지고 항공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아시아나를 매각한, 네, 어떻게 보면 승리자가 된 거죠. 오히려 아시아나 왜 매각하냐 막 이랬었는데, 아시아나를 매각을 하게 된 게 어떻게 보면은 거의 망하기 직전에 이제 막 진짜 매각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랬고 뭐 실질적으로 그 항공사가 또 문을 닫은 이스타 항공도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문제가 사실 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봤었던 기사는 그거죠. 이제 항공업체가 이제 이스타 항공처럼 문을 닫은 뭐 그런 쪽도 있지만, 이대로서 죽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도 보시는 분 있으실 수 있는데, 비행기를 타가지고 다시 오는 거야. 비행기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못 가. 그러니까 비행기를 공항에 타요. 공항에 타가지고 하늘 몇 바퀴 돌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검색해보세요. 그게 티켓이 생겼어요, 여러분. 상상도 할 수가 없는. 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전 진짜 한 번도 그런 세상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해야 하게 된 거예요. 그 차별화 전략인 거죠. 비행기를 놀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기계는 쓰지 않으면 녹슬어요. 잘못됩니다. 차도 내가 막 비싸고 좋은 차가 집에 있어요. 집에만 파킹해 놓는다고 그 차가 안 끌고 나간다고 안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차는 굴려줘야 되죠. 그런 것처럼 비행기도 날아야 됩니다. 그쵸? 사람도 지금은 조금 이제 이게 코로나가 사실 뭐 계속 되면서 좀 덜하긴 했지만 코로나가 2월에 시작이 됐고 코로나 블루 관련해서 가장 좀 심각하게 호소를 했었던 게 막 7월, 8월 이때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 코로나가 시작된 다음에 4개월에서 한 6개월 사이. 지금은 사람들이 오히려 좀 덜해요. 그렇죠? 덜한 상황이에요. 덜한 상황이고 막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뭐 이 얘기를 왜 했지?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이제는 뭐 안 나가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뭐 기계는 또 굴려야지 그게 또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사도 막 머리를 쓰는 거야. 사람들이 뭐 공항에 오질 않아.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뭐 제일 뭐 어떻게 보면 뭐 낫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어느 정도 나라 봉쇄가 풀려도 사람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외국을. 왜냐면 외국 나갔다가 괜히 거기 붙잡혀 있을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나갔다 어쩌고 하면 격리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항공 쪽에서 이대로 죽을 순 없으니까 여행하게 되는 그런 걸 만들어냈는데 제주도 여행도 지금 뭐 터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주도도 뭐 비행기가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가는데 또 비행기 또 가격도 싸요. 비싸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쵸? 괜히 어설프게 비싸게 했다도 사람들이 그거마저도 안 가면 어떡해요.
제 동생이 제주도에 있거든요. 제 동생이 제주도에 있는데 지금 거의 뭐 사람이 거의 미어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미어 터지고 그 미어 터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미어 터지는 와중에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만큼은 이윤을 못 내고 있으니까 어쨌든 비행기는 계속 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은 못 가니까 정말 우리나라 하늘에서라도 왔다 갔다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완전 차별화 전략이죠. 아마 이런 종류의 특이한 차별화 전략을 쓰게 된 정말 희귀한 그런 산업들이 많이 생기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승무원분들 같은 경우도 승무원복이 아니라 무슨 방호복 같은 거 입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승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보여지게 되는 그 승무원에 대한 외모라든가 그런 비주얼도 이제 원하게 되는 게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왜냐면 승무원을 뽑는 여러 가지 뭐 기준들이 있긴 하지만 그냥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이런 상황들이 이제 없어지기 좀 쉽지 않겠죠. 승무원들에게 좀 의료적인 지식을 좀 요구하게 되는 자격증을 따게 될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갑자기 생각이 좀 났는데 어쨌든 차별화 전략 같은 경우는 독특하게 인식되게 하는 바로 전략이 차별화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거에 의한 틱톡 말씀드렸고 그리고 집중화 전략이라고 한다면 특정 시장이라든가 고객한테 이제 한정된 거예요. 한정된 전략이어서 원가 우위라든가 차별화 전략이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사실 하잖아요. 그런데 집중화 전략 같은 경우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화 전략에서는 경쟁을 하고 있는 조직들이 소를 이제 하고 있는 이제 시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시장에서 원가 우위라든가 차별화 전략을 써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은 다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집중화 전략은 차별화랑 원가 우위 전략을 이제 합친 건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은 경쟁자들이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남들이 그렇게 눈을 돌리진 않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뭐라고 하죠? 그런 파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차별화 전략하고 원가 우위 전략에 관련돼서 제가 이렇게 표를 좀 해봤는데 우선은 지금 차별화 전략 같은 경우랑 원가 우위 전략을 합치게 된 게 집중화 전략인 거죠. 이 밑에가 하얀색으로 좀 돼서 좀 잘 안 보이는데 그 차별화 전략하고 원가 우위 전략을 합쳐놓은 게 집중화 전략인 거고 그 원가 우위에 있는 건 원가 우위 전략이고 보시다시피 그리고 이제 고객이 인식한 제품 특성에 따라서 차별화 시키는 게 차별화 전략인 거고 차별화랑 원가 우위 전략 같은 경우는 산업 전체에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산업의 특정 부분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중화 전략을 이제 하게 된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표로 여러분들하고 좀 확인을 좀 했습니다. 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에서 댓글을 다시면 되죠.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댓글 다시면 되는데 두 번째 해당하는 게 뭔지 그냥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해당하는 게 뭔지 쓰시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 이렇게 하셔가지고 쓰시게 되면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경영 전략에서 제가 유형을 이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 중에서 내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전략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 세 개 다 아실 수 있겠지만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는 남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별화 전략, 원가 우위 전략, 그 다음에 집중화 전략 이렇게 세 개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 클래스에 네, 그 방에다가 올리시면 되겠죠. 토론방에다 올리시면 돼서 경영 전략의 유형 중에서 내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전략을 하나 쓰시고 그거를 사례를 조금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게 되면 요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문제는 유튜브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저기 이클래스 시스템에다가 이렇게 올리시면은 미션이 이제 완료가 된 겁니다.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경영 전략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볼 텐데 사실 이거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요거는 과제로 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책을 읽고 그 책에서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게 되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좀 뭐 쓰고 뭐 이런 과제들이었는데 이거는 뭐 굳이 과제로 안 내고 그냥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글로벌 기업 경영 전략에서 배운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 몇 개를 따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연구하라. R&D를 기업의 뭐 근본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잉사, 그다음에 로레알 아시죠? 에릭슨, 네슬레. 뭐 에릭슨은 모른다라고 하셔도 보잉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행기, 그다음에 로레알 같은 경우는 뭐 화장품도 있고 뭐 헤어 제품도 있고, 네슬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그 음료 관련해가지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경영 전략이어서 어떻게 경영 전략을 끌고 갔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데, 첫 번째 끊임없이 연구하라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많은 이제 기업들, 아까 보잉부터 시작해서 네슬레까지 있었는데, 이 첫 번째 같은 경우 로레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이거는 이제 세계 제일의 화장품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화장품은 과학이다, 이렇게 이제 경영 이념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동종 업계에서는 좀 보기가 쉽지 않게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로레알 같은 회사는. 그래서 2003년 같은 경우는 경쟁 일반 업체에 비해서 2배에 해당하는 어떻게 보면은 금액을 R&D 투자를 하고, 연구 인력도 이제 한 거의 3천명 가까이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연구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집중적으로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기업이 로레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투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 피부가 같지 않죠.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뭐 동양인도 있고, 또 이렇게 셋으로만 나눌 수가 없고 그 안에서도 세부적인 막 색깔도 다르고 피부 타입도 다르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피부 타입에 맞는 화장품을 개발하게 되고, 또 이제 세계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확대하고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화장품 관련해서는 제가 잘 몰라요. 왜냐면은 제가 화장품에는 그렇게 관심이 사실 많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거는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로레알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수많은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뭐 스트릿 브랜드도 있고 이제 메인 브랜드들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몇 개의 특정한 브랜드들을 빼고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한 공장에서 혹시 그 만들어진다는 거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우리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뒤에 뭐 제조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공장 이런 게 주소가 다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뭐 수입원도 있고 뭐 화장품마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아마 집에 혹시 여자분들도 그렇지만 남자분들도 혹시 내가 화장품을 최근에 샀다거나 아니면 화장품 자체의 용기에 뭐 써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용기에는 거의 대부분 안 써있는 것 같고, 그 맨 처음에 샀을 때 그 박스에 써있는 것 같은데 다 똑같은 데서 만들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 TV에서 크게 한번 때린 적이 있었어요. 때린 적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다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왜 K뷰티다 해가지고 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유가 대부분의 화장품들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품질 관리가 되어 있죠. QA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브랜드는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이게 더 좋아 저게 더 좋아 막 화장품 리뷰하는 막 리뷰어들도 엄청 많고 하잖아요. 하긴 하지만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 화장품 웬만 다 좋은 거야. 왜냐? 그 이유는 다 한 공장에서 만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한 공장에서 만들었고, 또 끊임없이 또 연구를 했겠죠. 그 공장에서 그 많은 브랜드들의 다양한 그런 이제 스킨 타입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텍스처로 이렇게 화장품을 납품했을 정도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뭐 한 공장에서 만든다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놀랐어요. 그래서 와, 좀 저렴하다라고 한 저렴이 브랜드인데 굉장히 이제 비싼 브랜드랑 같은 공장에서 만들고 있고, 뒤에 성분도 보게 되면은 별 차이 안 나고, 그런 걸 봤을 때 요즘에 그런 거를 이제 리뷰하는 리뷰어들도 많아서 뭐 이렇게 뭐 알고 있었지만 그걸 이제 뉴스에서 보게 되니까 더 깜짝 놀랐던.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로레알을 얘기하다가 좀 생각이 나서, 첫 번째는 이제 그런 부분들인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정해진 국적은 없다. 그래서 다양한 현지화 전략을 한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로레알도 들어가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월마트, 뭐 이렇게 보통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레알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도 그렇고 인종도 그렇고 성별, 나이, 그쵸? 그런 거에 맞춰서 철저하게 현지화를 추구하는 카멜레온 전략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시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현지화된 제품 개발이라고 하는 지오 코스메틱스라고 해서 각국에 퍼져 있는
감각분석연구소, 그 다음에 소비자 테스트센터 이런 거를 이제 지점을 놔둔 거예요. 나라별로. 그래서 나라별 특성, 문화, 뭐 현지 소비자 요구, 취향 이런 거에 맞춰서 현지화 정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현지화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보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농협 사례를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농협은 안 파는 게 없다. 다 판다. 기름까지 팔아요.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었는데 아마 도시에서는 농협 주유소는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도 좀 경기도 쪽 외곽을 가면 농협 주유소가 좀 있는데 아마 서울에서는 못 보셨을 거고. 그리고 농협은 제가 다 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다 파는 게 그 현지의 그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다 파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은 조금 더 많고 A 지역에 어느 지역엔 아예 없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까 그 주유소처럼 아예 없고 그리고 지방에 가면은 농협 주유소가 좀 꽤 보이거든요. 차도 팔아요. 자동차, 농협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현지화 전략이고 그리고 이제 그 마트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마트도 현지화 전략을 어느 정도 좀 쓰고 있는데 저는 사실 원래 여행을 하는 뭐 그런 직업도 좀 했었지만 국내 여행도 굉장히 많이 다녔고 좋아해요. 지금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은 사실 마트를 안 간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다 보통 시켜서 이제 이렇게 사용을 좀 하는데 평소에는 마트를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갔는데 지방에도 가게 되면 그 마트를 구경하는 게 재밌어요. 재밌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이제 옷가게라든가 화장품 가게보다는 마트 구경하는 게 왜 재밌냐면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마트에 들어와 있는 물건이 좀 달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물론 대형마트에서 취급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마트에 들어와져 있는데 비율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판매점마다 매대에 있는 위치들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어떤 지역에는 어떤 상품도 들어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현지화 전략이죠. 고객의 니즈라든가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고 그렇죠? 해주는 거고 또 현지화 전략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겠지만 그 빨간색에 노란색으로 그쵸? 이렇게 아주 상징적인 이제 엠블럼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똑같은 색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네. 왜냐면 이제 빨간색이랑 노란색의 그 엠블럼이 안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동 국가 쪽에. 그쪽은 좀 색깔이 다릅니다. 그것도 뭐냐면은 우리는 세계적인 기업이니까 우리의 이거 모양 바꾸지 않을 거야. 우린 진출 안 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 현지에 맞게 거기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만 대고를 하면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현지화 전략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해외를 많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만 이제 거의 아이스 커피가 있죠. 외국에 이제 몇 지점에서도 아이스 커피를 이제 파는 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이스 커피, 곧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이스가 없는 음료를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해외를 가시게 되면 미주 국가를 가시게 되면 아이스 커피가 없죠.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 모든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우리나라에선 현지화 전략을 쓴 거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는 정말 따뜻한 음료고 그거에 맞춰서 먹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커피 매니아들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닌 거예요. 종특이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정말 굴지에 어떻게 보면 세계화된 그런 기업들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바꿀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현지화 전략을 사용하게 된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현지화 전략은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적은 없다. 영원한 적은 없다라고 하는 건 전략적 제휴 및 M&A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시스코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상하이 기차 같은 경우가 이제 영원한 적은 없다. 여기서 이제 예로 나왔던 데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 2004년이에요. 벌써 15년 정도 된 거죠. 그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M&A 쪽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이 일어났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상하이 기차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주나 뭐 미주나 이런 여러 가지 아태 지역 뭐 이런데 많은 기업들이 있죠. 거기에서 70개의 합자 기업을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은 그 금액에 대한 수출 규모를 40%를 증가시켰어요. 다 합치게 되면서.
그러니까 서로 경쟁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게 하나하나 조그만 애들끼리 있다 보니까 이게 돈도 좀 안 되고 별로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걸 다 합쳐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휴를 맺은 거죠. 필요에 의한 전략적 제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해였고, 지금 팬데믹 상황이니까 또 예를 들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 그런 바이오 기업들이 팬데믹 상황 때 이제 백신을 개발해야 되고 이런 키트를 개발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경쟁 관계에 있었던 기업들이 지금 서로 경쟁에서 나눠 정해진 파일을 갈라먹는 것이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걸 판단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제약회사라든가 이런 데가 다 막 합작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개발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에 개발 속도를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고, 또 애플하고 구글 같은 경우도 애플, 구글 같은 경우는 세부적인 산업은 좀 다르긴 하지만 전략적 제휴를 맺음으로써 그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앱을 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사실 뭐 서로가 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뭐 싸움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전략적 제휴의 어떻게 보면 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어서 전략적 제휴나 M&A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변화라 또 변화하라. 여기는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뭐 테스코라든가 아니면은 데이나우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아마 테스코 같은 경우는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유통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테스코라는 그 엠블럼 많이 보실 수 있는데, 테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변화라든가 혁신을 추구했던 대표적인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영국은 이제 내수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파이를 먹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본 거예요. 그렇게 되자마자 바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눈을 돌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로 좀 돌리다 보니까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창출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테스코를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고 이커머스 분야에서도 다른 데보다는 이제 먼저 진출해가지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영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전자상거래 사이트 뭐 이렇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성공하게 되면서 그 포화됐던 내수 시장에 또 한 번 불을 지핀 거죠. 거기에 또 이제 선점을 하게 되면서 우리 테스코다 이렇게 됐던 거. 그래서 변화하고 또 변화라는 게 1등만 한다고 그냥 계속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계속 변화를 함으로써 더 굳건히 만들게 되는, 그쵸?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테스코 사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 만들기, 그쵸? 반대로 읽었네요.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 만들기. 윤리 경영. 네, 제가 또 윤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윤리 경영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윤리 경영 같은 경우는 하도 많은 기업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윤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위배되는 회사들이 많아요. 뭐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좀 깨끗한 기업이 뭐가 있을까 좀 보다 보니까 시티그룹이 이제 문제가 좀 있었어요. 주주랑 경영진, 시티그룹이라는 시티뱅크 얘기하는 건데, 경영진하고 주주 간에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굉장히 기업 경영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있었을 때, 이제 디즈니 같은 경우는 깨끗하고 투명한 이제 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여줌으로써 약간 도약을 했었던 부분이고, 제가 이제 비윤리 경영 말하면서도 나이키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타이레놀 관련해서 존슨앤존슨 얘기했었던 것처럼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투명한 기업, 윤리 경영 뭐 이런 거에 좀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학 분석을 좀 간단히 보고 넘어갈 텐데, 제가 이제 외부 환경 분석, 내부 환경 분석 이런 거 중요하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간단하게 가지고 왔는데, 지금 표를 또 보니까 잘못한 게 있네요. 이거 S가 아니라 W죠. 네. 약점이에요, 약점.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기 부분이 이제 보자. 여기 약점. 그쵸? 약점에 포함이 되고, 그쵸? 여기 강점에 포함이 되죠. 강점 포함이 되고, 여기가 기회, 그치요? 그 다음에 위협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맞춰가지고 가지고 온 거고, 보면서 좀 보죠. 그래서 강점하고 약점 같은 경우는, 강점하고 약점 같은 경우 내부 환경이라고 했잖아요. 내부.
그러니까 사람으로 표현하게 되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이력서 얘기도 잠깐 했었지만 내가 이력서를 쓰면서 수업 분석 이거를 내가 뭐 적용하고 싶어. 그렇다라고 하면은 가끔씩 이제 그 수업 분석으로 이력서 쓰시는 분들 중에서 막 혼용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강점하고 약점은 내부니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고, 지금 여기서 나와져 있는 건 위협하고 기회잖아요. 그쵸? 위협하고 기회는 외부적으로 나에게 오는 기회와 위협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 혼용해 쓴 거예요. 기회하고 위협도 내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막 설명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거는 정말 기특하고 좋은데 중요한 건 좀 잘못 분석하게 된 케이스, 이런 게 있어서 멋지게 분석할 수 있죠. 내가 뭐 이력서를 쓰려고 했을 때 어떤 포지션에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내부 분석을 약점, 강점 잘 분석해주고, 내가 그런 분석을 또 하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으로 어떤 위협이 있을 수 있다. 어떤 뭐 진짜 말 그대로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로 적절하게 분석을 하면서 자기에 대한 약간 설명을 하게 되면 진짜 멋진 어떻게 보면 이력서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지금 만약에 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수업 분석을 해본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을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나라 기업 말고 리바이스를 예를 좀 해보죠. 리바이스 같은 경우는 강점하고 이제 약점,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약점 같은 경우 예전만 못하다. 그쵸? 예전만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점이라고 하면은 청바지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리바이스인 거예요. 그쵸? 이미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기존에 자기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고.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이제 기회, 그쵸? 기회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외부적인 코로나 상황, 팬데믹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독특한 차별화 전략을 사용하게 된 리바이스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렇게 되고, 위협 같은 경우, 위협은 뭐냐면 우리만 차별화 전략을 했었는데 다른 여러 가지 트렌드 산업들도 이런 전략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분석은 뭐 모든 걸 갖다 대면 다 분석할 수 있어요. 다 분석할 수 있어서 이게 굉장히 사실 아주 고전적인 분석 방법이면서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요즘도 아니죠. 벌써 이것도 10년 넘었어요. 요즘은 이제 하나하나 분석을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섞어서 분석을 해요. 강점하고 기회 전략 합치고, 강점하고 위협 합치고, 그 다음에 약점하고 기회 합치고, 약점하고 위협 합치고, 이래가지고 이것도 역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력서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오늘 수업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튜브랑 그 다음에 이제 과제방에다가 적절하게 잘 올리시면 되고, 다음 주 수업 공지사항은 제가 공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혼란 없이 네, 잘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5일 오픈은 해놓을 건데, 이 클래스 시스템은 3일을 오픈하는 게 원칙으로 우선은 되어 있어요. 물론 교수 재량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래서 그냥 이 클래스 시스템은 3일 오픈할 거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5일까지 댓글 다시는 분들 파악을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에 수업으로 뵙죠. 감사합니다.